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영월의 한 터널에서 역주행 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가운데 사망한 가해 운전자가 사건 당일 음주를 한 걸로 추정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한 남성이 창문을 통해 집안을 훔쳐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3년 전부터 여러 차례 벌어진 일인데 남성에게 왜 훔쳐보냐고 따졌지만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은 좋은 날, 정말 좋은 날. 이게 뭐야 이거? 와우, 와우. 좋습니다. 빨리빨리 시작할게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주말 동안 남부지방에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들 무탈하신지 모르겠네요. 자, 비가 퍼부은 뒤로는 정말 거짓말처럼 날씨가 시원해졌죠. 가을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오늘 사건 반장엔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방송 10주년을 맞았기 때문이죠. 잠시 후 지난 10년을 반추해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출연자 소개해볼게요. 예, 백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사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에 족두리봉으로 일출 보러 왔다가 저렇게 수직무지개를 보고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하신 윤채규님. 와우. 자, 평택시 청부급 할머니 댁 왔더니 바나나가 나왔어요. 덥긴 정말 더웠나 봅니다. 바나나라니 평택에 하신 김주환님. 자, 올여름 50도가 넘는 치킨집 주방에서 고생한 베트남 출신 하이남 씨 정말 고생했어 하신 거제 박인숙님. 자, 무릎인데 파열로 입원 중입니다. 혼자 집안일하고 있는 박혜동 씨 고맙고 미안해 하신 임정숙님. 자, 미국 공무원으로 30년간 일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사반 소개로 사단법인 희망조약돌의 독거 어르신들 위해서 1,000만 원 기부했답니다 하신 텍사스의 미스 고님. 아우, 대단하십니다. 자, 거제도의 이미란, 남정희 모녀님, 백정채 김서아 부부님, 백종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보여드렸죠. 자, 봐주십시오. 이런 대형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건 반장 10년 축하드립니다. 사반팀 20년도 기대합니다 하신 찐팬 엄경희님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유세이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유니폼을 입은 사나이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창 붐비는 저녁 시간, 회사 유니폼을 입은 저 남성. 자, 뭘 하고 있을까요? 거하게 식사 마치고 휴대폰 삼매경에 빠졌군요.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갑니다. 자,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와서 다시 나와서는 자리 쪽으로 와서 앉더니 다시 일어나서 가게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자, 가봤더니 입구에 앉아있는 사장님, 식당 사장님한테 딱 가더니 사장님 담배 한 대만 좀 빌려요. 자, 그러더니 담배 피면서 도란도란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저 사장님 근데 근처 편의점 어디예요? 편의점. 하니까 저기로 가셔가지고요. 우회전하시면 나와요. 자, 그러니까 가르쳐준 대로 편의점에 간다던 저 남자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회사 유니폼, 그것도 국내 굴지 대기업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 세상 천지 누가 밥값을 떼어 먹을 거라고 먹튀를 할 거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유니폼이 신분증일 수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고 추측이 드는 상황인데 지난 19일입니다. 마포 공덕동에 있는 족발집인데 사실은 이 대기업 전자제품 에어컨이 이 가게에 좀 문제가 생겨서 조금 이상이 있는데 이 그 전자제품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길래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것도 인연인데 가서 좀 먹을까요 하면서 일행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리에 들어가서 족발하고 소주 한 5만 원치를 시켜 먹고 1시간 반가량 혼자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지금 보신 것처럼 화장실도 가고요. 그 이후에 편의점 어디냐고 물어본 다음에 결국은 편의점으로 간다고 해서
도망가 버린 그런 사건인데 나중에 편의점에 가보니까 그 사람 찾을 수가 없었고요. 아이고. 좀 답답합니다. 아마 유니폼을 좀 믿었던 거, 대기업 회사니까. 그렇지만 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지, 해당 기업에 물어봐야 될지 좀 의문 나는데요. 사실은 방법은 있죠. 어떤 얼굴을 걷어내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예, 우리 회사 직원 맞아요. 안 라고 되는 거 나오거든요. 알면서 바로 나옵니다 지금. 회사 상표라도 좀 보여주면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잡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자, 앞좌석에서 발이 쑥입니다. 자, 국제선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좌석 틈 사이로 사람 족이 띵. 앞에 앉은 아이가 뒷좌석을 향해 저렇게 발을 주둥. 자, 부모에게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자 결국 아이에게 한 소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 어른들 간의 충돌을 낳았으니 그 장면 직접 보시죠. 내가 잘못한다면 욕을 해도 제가 해볼게. 아니 그럼 저도 발 사진 올릴게요. 발 사진 올릴게요. 왜 욕을 하시나 얘한테? 욕을 안 했어요. 잘 얘기하면 될걸? 전가 없다고 한 거잖아요. 안 했다 그러니까 영상 비추는데도 늦으나 해요. 전가 없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나신 건가요? 아니 아이 교육을 안 시키려니 부모님이 시키는 할 얘기가 어딨어요. 할 얘기 다 했는데. 이거만 공부하면 되지. 마시고 안 돼, 마시고. 너도 잘 제대로 찍어놔. 다시 공부하게. 자, 그러니까 제보자 말은 아이가 뒷좌석으로 발을 저렇게 내밀어서 그걸 지적했다가 이런 상황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네, 제보자는 지난 14일 중국 선전에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제보자의 앞좌석은 한국인 부부와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았는데요. 남자아이는 제보자 바로 앞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아이가 계속해서 제보자 자리로 다리를 내밀고 위아래로 휘젓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별다른 조치를 안 했고 결국 제보자가 직접 아이를 타일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 부모가 내 아이에게 왜 그러느냐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먼저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가 먼저 반말을 하고 욕설을 했다면서 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보자는 반말도 욕설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지금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명백하게 분명히 찍혀 있는 건 아이의 발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설령 뒷좌석에서 어느 정도 욕설을 했더라도 저 앞서서 이 발에 대해서 아이를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아니 뭐 좀 심하지만 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뭐 욕설까지 하십니까? 라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아무렇게 어떤 말도 아이에게 심한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나왔더라면 저거야말로 주변 분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명예훼손보다는 감정적 표현이라서 모욕에 가까울 것 같거든요. 주변에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저 제보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심한 말이 오가는 상황에서 더 어떻게 보면 과한 행동을 안 당한 거 정말 천만다행히 잘하셨습니다. 저기서 뭐 우격다짐이라도 했거나 서로 막 뭐 더 험한 말 나왔으면 진짜 심각한 상황 될 수 있거든요. 예. 참고로 이 제보자님은 자녀가 4명이라고 하셨어요. 이 다중 이용 시설에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건 아닌 듯 싶어서 그걸 지적했다고 하셨지만 자, 아무튼 반대편 아이 부모님들도 반론을 주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예, 잘못된 선택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빨간 차 뒤에 포대기가 대롱대롱. 저 뭐야? 오리 2마리가 인형이겠지가 아니라 꽥꽥 꺼내줘 꽥꽥 하면서 입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쉴 새 없이 울어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 자, 그러든지 말든지 차는 오리를 매달고 쌩쌩 도로를 질주합니다. 이걸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지난 14일 지금 도로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부도로 가다가 저걸 보고 좀 찍었는데요. 차량 트렁크 문에 포대기가 끼워져 있고 그 포대기 안에 있는 게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오리 2마리입니다. 꽥꽥꽥꽥 거리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이게 영상으로 찍힌 상황이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트렁크에 넣는 게 나을까? 밖에 있는 게 나을까? 어떻게 한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아마 오리들도
힘들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동물보호법에 예전엔 그런 규정이 없었지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가할 때 이유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학대 행위로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뭐 엄밀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를 했는데 경찰 판단이나 법리적 판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갓길에선 개가 몸을 저렇게 웅크리고 자, 견주는 옆에서 목줄을 쥐고 서 있습니다. 다 썼어. 슬쩍 남은 흔적을 들여다보는데요. 치울까요? 치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치우면 사반에 안 나오죠. 그냥 저렇게 가버립니다. 자, 교수님. 아유, 네. 미쳤어요. 어딜 저렇게 개똥을 내 차에 갖고 타란 말이에요. 예? 저럴 것 같아요. 네, 이 일은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오늘 7시 18분경 정말 출근 시간이죠. 저 영동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제보자께서는 집 앞에서 저 영동 고속도로가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통행량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배설물을 당연히 견주가 가지고 가서 처리해야 되는 것도 요즘은 상식인데 또 저 개가 만약에 그 큰 어떤 고속도로로 뛰어들어오거나 이랬으면 정말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이런 건 재발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연으로 가볼게요. 눈 깜빡할 새 호로록 짭짭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십니다. 네, 남편이 밥을 너무 빨리 먹어서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의 남편은 헬스 트레이너자 보디빌더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남다른 식사 속도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자가 치킨 한 조각을 먹을 동안 3조각을 먹는 수준인데요. 피자 4조각이 남아서 2조각씩 나눠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먹고 있는데 순식간에 3조각을 먹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사연자가 느리게 먹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고요. 오히려 빨리 먹는 편이라고 합니다. 사연자는 이렇게 남편이랑 밥을 먹으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순식간에 음식도 사라지고 식사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걸로 지적을 하면 기분이 상할까 봐 밥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자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한 건 없었고 사연자가 남편의 식습관에 맞춰서 억지로 빨리 먹다가 살이 10kg이나 쪘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괴롭지만 남편 식습관을 맞추는 게 좋을지 아니면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다혜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너 내 마누라 맞아? 아니, 다른 여자들은 신랑이 뭐든 잘 먹으면 오빠 완전 짐승.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하면서 더 못 먹여서 안달이라는데 잘 먹는 걸 갖고 세상에 타박을 해. 너 네 신랑 입에 피자 2조각 더 들어가는 게 아깝니? 내가 이 밥심 엉뚱한 데 쓰겠냐고. 너한테 쓰는 거 아니야,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자, 다음은 사연자 아님. 어머머머, 진짜 애들도 다 보는 방송에서 뭐 이상한 소리라고 그래. 밥심을 뭘 써, 쓰기는. 내가 오빠 먹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없어 보여서 그래. 걸씬 들린 것 같다고. 오빠 건강 그리고 내 건강 그게 걱정되는 하는 소리기도 하고 또 우리도 남들처럼 제발 부부끼리 오붓하게 얘기도 하면서 좀 먹자 좀. 자, 양 변호사님. 따로 드세요 그냥. 뭘 그거 같이 드시려고 해요. 아, 진짜? 결혼한 지도 2년이나 지났다면서요. 사실 이제 이건 웃자는 얘기인데 저는 솔직히 저도 먹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특별한 자리가 아니면 그냥 혼밥 먹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이 음식 먹는 속도 맞추는 게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정말 고역이고 괜히 빨리 드시다가 살도 쪘지만 위장도 상할 수가 있어요. 저기 보디빌딩 선수면 일반인으로서는 못 따라갑니다. 그냥 포기하시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니면 저런 음식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먹을 때는 그냥 본인 거 덜어서 드세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남편은 인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교수님. 네, 저도 따로 먹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맞추려면 내가 소화도 안 되고 병나고 위장병 나거든요. 맞출 필요도 없고 또 천천히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요. 근데 이제 또 남편도 남편의 속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일찍 만들어진 거고 저도 보면은 급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의사였던 분들 레지던트 때 먹었던 그 방식 때문에 지금도 후루룩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열심히 공부
공부했던 수험생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 근데 옛날에 버릇을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냥 따로 드시는 게 낫겠다. 박 변호사님, 근데 이 바디빌더시다 보니까 대회에 나갈 때는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운동 대회에 안 나갈 때는 마음껏 먹고 싶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저는 또 반대로 좀 빨리 먹는 편이에요. 남들보다는 일찍 먹고 일어나는 편인데 저도 뭐 마찬가지로 따로 좀 식사를 하라. 그리고 식사 중에 뭐 대화는 밥 먹고 해도 되긴 하거든요. 제 아내분을 뭐 탓하려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건강 때문에 그래요. 뭐 밥을 좀 많이 먹고는 문제가 없지만 뭐 피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좀 기름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보디빌더기 때문에 조금 많이 먹는 거는 좀 빨리 먹는 거는 약간은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 채팅창에 보니까 사건 반장 수준 왜 이러냐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는 이런 식습관은 남편의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꼭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족분들 의견도 들어볼게요. 명아님은 미리미리 반반 나누세요라고 하셨고요. 패션시티님, 부부가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다음 이어가죠. 자, 10년째 사건 반장입니다. 자,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대로 사건 반장 대망의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찬란했던 순간 짧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만나보시죠. 사건 반장을 사랑해 주시고 네 오늘 사건 반장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사건 반장을 떠나지 마. 양원보 기자입니다. 재밌지 않으면 TV가 아니다. 짠! 뾰로롱! 뾰로롱! 6시 반 내 고정 사건 반장 6반 2000회를 맞게 됐기 때문입니다. 에브리바디 감사합니다. 만세! 만세! 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 네, 맞습니다. 사반 가족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대망의 사건 반장 공개 방송 사반 가족 모임 고민 중개사 양원보 위클리 사건회. 그렇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 신호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신호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와우, 저렇게 보니까 진짜 별짓을 다 했네요, 진짜. 자, 2014년 9월 22일 월요일 첫 방송 이후 10년. 아, 정말 시사 프로그램계의 전원일기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자, 그 영상 속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또 박상희 교수님, 또 양지열 변호사님 정말 옛날 사진 정말 너무 순식간에 확 지나가가지고 잠깐만 좀 더 보게. 야, 세상에 이게 누구? 이 다른 동생 아니에요 지금? 얼굴이 너무 작아. 박지양 아니에요? 예, 살이 조금 적네요. 지금보다는. 네. 저기 몇 년도? 저는 15년인가 16년인가 그 무렵 같습니다. 15년도. 예. 아유, 어색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박 교수님은 어떨까요? 보여주시죠. 와우. 아유, 귀여워라. 완전 소녀. 교수님. 정말 10년 전이네요. 뭐 이렇게 자기 모습에 취해 있어 또. 네, 아이고, 진짜 이뻐라. 옛날이오네요. 똑같아. 아이, 정말 제가 사반 찐팬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감사한 것이 사건 반장이 워낙 인기 방송이다 보니까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초지일관 방송인으로서의 한길, 그게 또 사반이 사랑받는 비결이 아닌가 싶은데 양 변호사님 안 그렇습니까? 뭐 저희가 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기간 동안 시청자분들이 내내 안 떠나셨던 거 아니에요. 늘어나시면 늘어나셨지. 시청자분들에게 감사를 돌려야죠. 예. 맞습니다. 백다희 아나운서도 할 얘기 있나요? 네, 저희 사건 반장이 10주년이라는 영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가족 여러분들 덕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30주년, 50주년도 맞이할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은 사랑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50주년 때 JTBC가 남아 있을까요? 자, 지난 10년간 프로그램 폐지 위기를 몇 번이나 거듭했지만 가족 여러분들의 변치 않은 사랑과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자만하지 않고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10년도 준비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봐 주십시오. 추석 연휴였던 지난 16일 새벽 강원도 영월에 있는 봉래터널 안입니다. 경적을 울리자 역주행 차량은 상향등을 깜빡이면서 오히려 상대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는 역주행 차량. 그리고 몇 분 뒤 역주행 차량은 결국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고 맙니다. 운전자 2명이 모두 숨지고 일가족 5명이 중경상을 입은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난 추석 연휴 강원도 영월의 한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 역주행 사망 사고 많이 기억하시죠? 그 사고가 있기 불과 몇 분 전 그 역주행 차량을 터널 안에서 목격한 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신 영상이고요. 지난 16일 새벽 1시 26분 정도였습니다. 제보자 가족이 강원도 정선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저기 영월터널 안에 영월터널 지나서 봉래터널 안을 달리던 중이었다고요. 근데 저도 저걸 보면서 이게 2차선 오가는 차선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역주행 차량이 쑥 지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 가족들이 나중에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보고 너무나 놀라셨답니다. 근데 뭐 가족분들 제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보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 몇 분 뒤 그 정말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는 그 가해 차량을 만났던 그 제보자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터널 밖이 뭔가 엄청 비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차량이더라고요. 일단 저희 아버지가 되게 놀라셔가지고 뭐야 하시고 바로 비상등을 킨 다음에 그 경적을 울리더니 그 차가 바로 그 상향등과 하향등을 이제 깜빡깜빡거리면서 그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바로 옆쪽으로 그 이상한 게 그 차 입장에선 저희가 역주행이라고 생각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반대편에 오는 차를 봤는데도 되게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주춤거리거나 뭐 그런 게 없이요. 네. 자, 박 변호사님, 예. 저 역주행 차량은 본인이 이제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아니라 네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거야 이랬던 거 아니에요? 제보자의 얘기에 따르면 우리가 상향등, 우리 하이빔이라 그러죠.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상향등을 켭니다. 상향등에 경적도 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보자 가족 차량이 역주행하는 것으로 아마 보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역주행 역시 중앙성 침범에 해당하고요. 예. 나중에 처벌될 수 있는 뭐 유력한 그런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잘못된 도로교통 위반인데 문제는 지금 블랙박스 영상을 좀 보면 앞뒤도 그렇고요. 좌우도 그렇고요. 상당히 빠릅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역주행 사실을 전혀 인지 못하면서 가버리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고가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저 영상이 있고 나서 딱 1분여 뒤에 몇 분 뒤에 그 정말 참혹한 사고, 지금 보시는 저 사고가 벌어집니다. 저 피해 차량에 일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사실 못 열어봤었어요. 사진으로 딱 보고 사진 자체가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이는 저 하얀색 승합차에는 6명의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30대 운전자와 아내, 3살, 5살의 어린 2 자녀, 그리고 장인과 장모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주행하는 차량 완전히 이제 뭐 정면 충돌을 한 거죠. 그래서 2 운전자 모두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가족 남은 5명은 이제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주행 차량 운전자는 20대 남성 염모 씨로 포항 해병대 부사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가해 차량 운전자 20대 현역 해병대 부사관.
역시 사망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네, 부사관은 휴가를 맞아서 영월로 왔는데요. 사고 전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먼저 역주행 신고를 받고 이 신고 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팀에 출동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2분 뒤에 소방당국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전달받고 공동대응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역주행 차량 운전자는 동영월 교차로에서 사고 지점까지 4km가량을 역주행했습니다. 지난해 경찰과 도로강 당국이 해당 구간 역주행을 막기 위해서 이 동영월 교차로에 우회전 금지를 고속도로 표지판과 같은 크기로 설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못 진입한 역주행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를 내달렸고 결국 왕복 2차로 터널에 진입한 뒤에 사고가 난 겁니다. 자, 이 20대 해병대 부사관, 이해할 수 없는 역주행. 자, 이 관련해서 또 다른 제보가 있었습니다. 사고 전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삼겹살 소주 파티. 자,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숨진 가해 운전자 20대 해병대 부사관, 사건 당일 SNS를 업로드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뭔가가 있습니다. 사건 무렵이었던 거예요. SNS 수영장 있는 숙소에서 저렇게 파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해 운전자가 올린 SNS고 중간에 손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찍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얼굴은 거의 나오진 않았다고 하는데 저 손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가해 운전자, 그러니까 SNS에 업로드한 그 본인의 손이라고 보인다는 거.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지금 숨진 가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다라고 하고 있고, 제보자는 다른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음주운전하고 또 경찰 폭행으로 재판까지 받은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이 이제 현재 군인이었기 때문에 사망 당시에 군사경찰로 넘어가서 사건은 종결될 예정입니다. 자, 뭐 아직까지는 뭐 국과수의 어떤 부검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술이 아니라면 저런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역주행이 뭐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죠. 자, 박 교수님. 네. 한 가정의 남편이자 사위이자 아버지를 정말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정말 풍비박산이 났어요. 정말 너무나 비극이죠. 그래서 가족들은 뭐 지금 정말로 믿기 어려운 비극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 피해자의 아주 친한 동생이었다라는 분도 저에게 제보를 주셨는데요. 이게 가해 운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 비통하다고 하시면서 그 명절 기간에 발생한 여러 그냥 사건 사고 중에 하나로만 소개되니까 너무 분통이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주변의 지인 중에도 포항 해병대를 나온 사람이 있어서 이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도 했는데 뭐 이름이나 신상을 알게 되었지만 알릴 수 없는 명예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답답하다라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제보하셨습니다. 사망한 저 피해 운전자 30대 초반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네. 주변 지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지금 30대 피해자는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친구 지인의 얘기에 따르면 이 아내도 좀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전신 부상을, 멍이 온몸에 있는 상황에서 발끝까지 멍이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고 하고, 더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좀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다면 남편도 잃고 부모님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린데 남편도 잃고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보이고, 이 문제는 가해자도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형사처벌 자체는 좀 어려워요. 공소권 없음 처벌이 됐고, 다만 가해자가 있는 보험회사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 금액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부 보도에서는 가해 차량에 운전자 외에 동승자 3명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경찰에 확인한 결과 동승자는 없었고 그 운전자 해병대 부사관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창문을 통해 집안을 훔쳐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3년 전부터 여러 차례 벌어진 일인데 남성에게 왜 훔쳐보냐고 따졌지만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제보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보해주신 분이 20대 여대생이고요. 어머니하고 여동생 둘, 그러니까 여성만 4명이서 빌라 1층에서 사셨답니다. 근데 3년 전부터 이상하게 주변에 인기척이 있어서 그냥 고양이가 다니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여름날에 이분이 잠을 자다가 물을 마시러 새벽에 나왔더니 창밖에 있는 남성하고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저렇게 새벽 시간대에. 너무나 놀랐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 문을 닫고 다니는데 한동안 잠잠하다 싶다가 다시 그 전부터 집 주변에서 계속 인기척이 느껴졌고 실제로 저 남성이 계속 그 밤늦은 시간에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사파만 봐도 정말 소름 끼치는데, 자, 근데 이 제보자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빌라 1층이잖아요. 근데 뭐 1층이면 그래도 인기척이 느껴지는 게 일상다반사 아닌가요? 보통 주택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집이 구조가 좀 다릅니다. 빌라 주변을 보면요. 제보자 가족이 사는 곳은 좁은 골목길로 들어야 하는 곳이라서 주민이 아니라면 들어올 일이 없다고 합니다. 또 빌라 뒤쪽에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틈, 비좁은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창문으로 제보자의 집을 엿본 겁니다. 그러니까 집의 구조나 위치를 봤을 때 어쩌다가 지나서 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고 있다는 게 유력한 상황인데요. 남성은 40, 50대 정도로 보이는데 발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면 이미 재빠르게 도망친 후였다고 합니다. 결국 증거를 위해서 현관에 CCTV를 설치했고요. 확인 결과 한 달에 최대 5-6번, 늦은 밤부터 이른 아침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창문으로 집 거실을 훔쳐보고 태연하게 떠났다고 하고요. 남성은 집에 여성들만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 여성들만 4명이 살고 있는 집에 저렇게 와서 훔쳐봤다. CCTV도 달고 창문도 가려보고 다 했지만 그래서 해결이 됐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안 하셨겠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가림막 틈으로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한 3년 된 것 같은데 그거를 알고 나서는 창문마다 뭘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마감막이 있어요. 그거를 다 붙였는데 거기 틈으로 보더라고요. 저희가 1층이라서 안 쓰는 상 같은 거를 깔아놓고 올라오지 못하게 가림막도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를 밟고 보더라고요. 교수님 너무 소름 끼친다, 저 영상. 그러니까요. 얼마나 좀 무섭고 걱정되고 소름 끼치시겠어요. 지금 뭐 보신 것처럼 저렇게 뭐 창문도 가림막으로 다 막아놨는데도 이렇게 가림막 사이로 막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골목길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나무 팡자로도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으로 오지 못하게 그 앞에 막 짐도 쌓아놓고 여러 가지 놓고 뭐 탁자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크게 놓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제 치우고도 막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막아놨으면 더 이상은 오지 말아라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집 주변을 배회하고 또 안을 훔쳐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충격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제보자가 저 사람과 딱 한 번 마주친 적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제보자 주장이긴 한데요. 지난해 11월에 귀가하는 도중에 골목길에서 집을 훔쳐보던 모습을 보고요. 이게 남성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집안을 훔쳐보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남성이 좀 어눌한 말투로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말투 같은 거 봤을 때는 뭔가 정신질환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보 또 했다고 합니다. 제보할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하셨습니다. 해결이 됐을까요? 얘기 들어보시죠. 신고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순찰을 더 많이 하는 것밖에 없다.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치지 않아서 다쳤으면 뭐 사건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신고해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뭐 어떻게 해결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신고를 해봤자인 거죠. 양 변호사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3년 동안 경찰에 신고한 것만 10번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몸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파트같이 공동연관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스토킹이나 아니면 주거 침입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대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답답한 게요. 이게 남성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보자분은
저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군지 동네 주민인지 이것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거 주거 침입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참 공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경찰이 적극적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주거 침입 부분도 한번 봐야 되고요. 사생활의 어떤 평온을 침해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보고, 두 번째는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 이유 없이 계속 접근하고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보고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양 변호사 조금 말씀하셨지만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침입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접촉을 시도하거나 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엿보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법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무 일 없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치매에 걸린 두 노인이 방 안에 누워 있습니다. 여성은 이들을 간병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그런 여성에게 노인은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딸을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노인들을 간병하는 이 여성은 누구인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연도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사방 가족분께서 연락을 주신 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폭력 가정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연자분은 지금 50대 여성이신데요. 이분의 첫 번째 생애 기억이 아버지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어머니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이 초등학생인 딸을 목을 조르거나 발로 밟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명이 길다 너는 얼른 죽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 부모님이 40대에 얻은 귀한 딸인데 저런 식으로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자신도 처음에는 친부모가 아닌가 알아보기도 했고, 그냥 아들이 아니라서 실망했나 아니면 당신들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런가, 그냥 막연하게 이유도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신답니다. 자, 초등학생 딸한테 아버지란 자가 너는 참 명도 길다 얼른 죽어라 하면서 차마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없을 만큼 폭행 수위가 되게 잔혹하고 셌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인 이 따님,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이 말이 가장 가슴 아팠다는데요. 따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음성 변조 없이 방송에 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자기가 지금 사람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쟤랑 같은 하늘 아래서 못 살겠다. 청부살인을 지금 준비 중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완전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또 이게. 근데 이제 어머니가 덤덤하게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에 따르면 아버지가 폭행을 하거나 난동을 부릴 때 이 엄마는 무력하게 맞고만 있었다고 하고요. 12살인 어린 나이에도 이 엄마가 안쓰러워서 이 여성이 자신의 뒤로 엄마를 숨기고 대신 맞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12살짜리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엄마마저도 이 여성의 쉼터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면 엄마가 또 다른 폭언과 폭행을 가한 건데요. 이웃 주민들이 신고해서 경찰도 여러 번 출동을 했지만 가정의 일이다 이렇게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성은 잘 씻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빨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매주라고 놀리고요. 따돌림도 시켰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집안에서 저 초등학생 딸아이가 어떤 보살핌을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몸에 잘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몸에서 막 냄새가 나니까 친구들이 매주 하면서 왕따를 시키고. 자, 그 교수님 들으셨겠지만 이 당시 이런 식의 어떤 집안 가정에서의 폭력이 있으면 경찰들 백날 불러봤자 옛날에는 그냥 좀 좋게 좀 싸우지 말고 이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정 일이니까 가정 안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많은 경우가 많았죠. 예전에는. 지금 같으면은 굉장히 정말 아동 학대, 가정 폭력의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여성에 따르면은 이제 30살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30대에도 사실은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명문대를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축하를 해주시기는커녕 반대를 하셔갖고 결국에는 그냥 집 근처에 지방대를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30대 때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30대 보니까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해도 이 남자도 날 때리지 않을까라는 겁이 나서 남자를 아이고. 사귈 수가 없었는데 한 남자가 너무 몇 년 동안 정말 지고지순하게 이 분만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렵게 마음을 열고 그분을 사귀게 되었는데 사귀고 나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 남자분이 집으로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는 막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긴커녕 그 남자를 그 현장에서 정말 너무 심하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남성하고도 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50년이 넘게까지 그 누구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싶은데 말이죠. 자, 8년 전에 이 부모님이 잇따라 치매에 걸렸다. 참 슬픈 인생입니다. 8년 전에 먼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고요. 몇 개월 지나서 아버지도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두 분 다 치매 판정을 받은 것이죠. 처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간병인을 썼는데 문제는 월급보다 간병비가 더 많아지니까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요. 지금 보이는 장면처럼 방 한 칸에 침대를 2개를 두면서 엄마, 아빠, 부모님 간병을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80대 치매 걸린 아버지 더 난폭해졌다고 합니다. 수시로 때렸다고 하고요. 결국 아내로 착각을 하면서 너 죽여야지 내 마음 편할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왜 낳아서 너 후회한다. 너 낳은 거. 이런 어떤 욕설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또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폭행을 해놓고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여성이 경찰 조사 받은 적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 여성 가스라이팅 좀 당한 것 같잖아요. 예. 결국은 6년간 간병을 했고요. 결국 2년 전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3개월 뒤에는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자, 정말 지옥 같은 삶을 그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치매에 걸리니까 또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버지를 간병까지 했습니다. 자, 뭐가 됐든 다 두 분 다 가셨어.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홀가분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이 사연자, 제보자님의 나이도 50대가 됐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통과 건만증에 시달리다가 병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동맥류 3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2개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또 여성에 따르면 50년 평생 본인을 때리고 미워한 부모님이었지만 한순간에 혼자가 되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한꺼번에 몰려와서 몸과 마음이 모두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하는 등 처음으로 본인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도 개설을 하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영상으로 털어놨다고 합니다. 또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50이 돼서야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자 막 발버둥을 친 건데요. 하지만 이 모든 노력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제보자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1년 정도도 제사를 다 잘 지냈어요. 갑자기 1년이 넘은 시점부터 억울하고 분하고 막 원망스럽고 이런 감정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양 변호사님. 부모님 제사를 지내드렸다라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상황인데 일주기 제사는 다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2주기를 앞두고 제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제 속에서부터 뭔가 울컥하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스스로 자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상처를 입혔고 또 정말 그러면서도 이 제사를 다 지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와중에 어머님 2주기가 또 다가오고 있어서 이건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될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부모님 제사를 지내자니 괴롭고 안 챙기자니 죄책감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자, 이게 일단 박상희 교수님부터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듣고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된다. 왜 이걸 고민이라고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연자분은 이걸 진짜 고민하고 계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요, 지금. 그럼요. 예. 네, 제가 내담자로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정폭력을 해서 너무나 평생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으셨고요. 저는 100% 200% 이분의 그 고통의 삶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너무 많아요. 근데 방송이라서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일단은 뭐 내가 부족한 딸이라서 아버님께서 그렇게 때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외동딸인 자식을 청부살인하겠다고 합니까? 딸의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거는 아버지의 문제였다.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답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못하는 그분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하시고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정말 이제 정말 흙 속의 다이아몬드 같고 정말 재 속의 불씨 같고 사막 속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강한 생명력과 그런 어떤 선함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도망가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착하셨을 거예요. 물론 가스라이팅 당하신 면도 있고 학습된 무기력을 증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버리고 나갈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분은 이 제사 저는 드리지 마셔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안 드리면 더 괴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드리시되 최소한으로 드리셔라. 너무 노력하지 말고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담과 치료, 본인을 위한 상담과 치료는 꼭 중단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투자,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존중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곱이 한 곱이 몇 해만 지나면 괜찮아지실 것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제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런 뭐 심리 전문가는 우리 박상일 소장님이시지만 그런 게 있어요.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겪어냈고 이겨냈기 때문에 좀 엉뚱하지만 그 괴롭힘을 줬던 사람들로 인해서 내 정체성, 내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제사조차도 안 하게 되면 그동안의 내 삶이 다 헛된 것이 된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렇게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학대하는 남편에게도 그런 경우로 같이 사는 그런 분들도 좀 뭐 상담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력으로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예. 자, 박 변호사님도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뭐 제사는 뭐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형편이 좀 어렵다면 이 복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청이나 뭐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또 확인하면서 정신적 치료도 받고 좀 국가나 다른 데 도움을 좀 요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현순옥님 힘내세요. 사연자분 좋은 날 옵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인수님 본인의 건강과 행복만 챙기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얼음 정수기의 기준을 높이다. 아이스트리 플리. 스톤 텍스처 디자인으로 공간을 빛내고 아로 멤브레인 정수로 깨끗함을 더하니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청운 아이스 아이스트리 플리. 로게인 폼. 이것이 지금까지의 탈모 관리. 로게인 폼의 탈모 관리는 모낭 표적 케어. 특허받은 폼 타입으로 탈모를 치료합니다. 두피 케어를 넘어 모낭 표적 케어로. 로게인 폼. 뻔한 맛을 먹은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오늘을 맛있게 쓰리라. 맥크리스피 스리라차 마요. 이거지. 스리라차차. 지연아, 알바 찾고 있어? 취업이 필요한 건 아니고 알바를 리스펙트. 이 회사가 딱이네. 이리로 오세요. 지연아, 이리로 와.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그냥 끝나면 좀 서운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사건반장 10주년 방송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